이 이야기는 조선 초기를 가로지르는 격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왕자가 생존을 위해 치러야 했던 고독하고 슬픈 대가를 다루는 기록입니다. 때는 조선의 왕권이 피와 숙청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자리 잡아가던 시기, 왕실 내부의 잔혹한 권력 투쟁은 끊임없이 무고한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1453년 겨울, 한밤중의 궁궐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막은 곧 깨어질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종친이자 태종의 서장자였던 경영군 이비는 자신의 거처인 종악당 근처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6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회한과 미래에 대한 공포로 번뜩였습니다. 경영군은 창밖으로 보이는 궁궐의 북쪽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은 셋째 동생 충녕대군, 즉 위대한 세종대왕이 잠들어 계신 방향이었습니다. 세종은 살아생전 경영군을 친형처럼 아꼈고 젊은 날 그가 저지른 큰 실수를 대간들의 끈질긴 탄핵 속에서도 굳건히 막아주셨습니다. 세종의 비호 아래 경영군은 태종의 피해 시대와 세종의 황금 시대를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종은 승하하셨고 그가 쌓아 올린 평화의 궁궐은 거센 피바람 앞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 밤 궁궐 안에서는 수양대군이 주도하는 거대한 역모, 계유정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영군은 이미 며칠 전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움직임, 문무대신들의 비밀스러운 회동, 그리고 어린 단종의 처소 주변을 에워싸는 불길한 그림자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태종의 시대에 보았던 피의 숙청의 재림임을 직감했습니다. 깊은 밤 종악당의 마당을 가로지르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경영군의 시종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군,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수양대군께서 무장한 병력을 이끌고 궁궐에 진입하셨답니다. 김종서 대감과 황보인 대감을 비롯한 원로 대신들이 이미 변을 당하셨답니다. 시종의 목소리는 떨렸고 경영군의 귓가에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변을 당했다는 말은 곧 참혹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이복 형제들을 죽였을 때의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한번 왕실의 어둠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경영군은 이제 자신이 어떤 기로에 서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순히 권력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태종처럼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을 뿌리 뽑으려 할 것입니다. 왕실 종친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인 자신, 그리고 세종의 각별한 보호를 받았던 자신의 존재가 수양대군에게는 눈엣 가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립은 난세에서 가장 위험한 자세입니다. 수양대군 편에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반역자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경영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깃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는 평생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결국 태종의 피를 물려받은 운명 때문에 이 칼날 위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세종과의 약속,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피바람 속에서 생존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당장 궁궐을 떠나야 한다. 아니, 이 모든 권력의 중심에서 완전히 발을 빼야 한다. 밖에서는 이미 요란한 병사들의 발소리와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경영군은 자신의 생애를 통틀어 가장 중대하고도 비통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곧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조의 그늘 아래에서 영원히 숨어 지내는 도피의 길이었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권위를 버리고 오직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피 묻은 밤의 결정이 경영군의 남은 여생을 규정할 것이었습니다. 그의 고독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418년 조선의 궁궐은 뜨거운 권력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이미 세 차례의 피를 본 후 스스로를 왕좌에 앉힌 강인한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철 같은 통치 아래에서도 왕자들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파도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경영군 이비는 바로 이태종의 서장자였습니다. 그는 정비인 원경왕 후 민씨의 소생이 아닌 후궁효빈 김씨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왕자였습니다. 왕실의 적통이 아니라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무거운 운명을 지워주었습니다. 그는 왕좌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지만 왕자로서 누려야 할 풍요로움과 함께 감당해야 할 엄중한 규율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경영군은 학문이 깊고 성품이 온화하여 태종의 형제들 중에서도 비교적 사랑을 받는 왕자였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동생은 바로 셋째 왕자였던 충녕대군이었습니다. 훗날 조선의 르네상스를 열게 될 세종, 그 충녕대군과 경영군은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성장하는 우애 깊은 형제였습니다. 경영군은 때로는 형으로서, 때로는 학문적 동반자로서 충녕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후 경영군이 겪게 될 생의 위기 속에서 결정적인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삶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태종이 맏아들 양녕대군을 패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결정하는 과정, 그 드라마틱한 왕위 교체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영군은 철저히 방관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지 않았고 권력 투쟁에 휘말리는 대신 자신의 자리에서 왕실의 일원으로 조용히 봉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생존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피해 숙청을 거듭했던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형제들의 비극을 목격한 그에게 정치적 야심은 곧 죽음과 동의어였기 때문입니다. 경영군의 삶의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온 것은 그가 젊은 날 한 기생과의 연문으로 인해 왕실의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는 탄핵을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조선 초기 왕실 종친의 기강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대관들은 경영군이 규율을 어기고 사사로운 정을 쫓았다는 이유로 그를 엄히 처벌할 것을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왕실 전체의 명예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태종의 통치 말기, 그리고 세종이 막 즉위한 혼란스러운 시기에 왕실 종친의 일탈은 곧바로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조정은 경영군의 처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아버지 태종은 아들의 불찰에 대해 크게 노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정과 이미 왕권을 세자에게 물려준 상황에서 서장자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그에게도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갓 왕위에 오른 그의 배다른 동생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은 형제애를 바탕으로 경영군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대관들의 끈질긴 탄핵에도 불구하고 형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습니다. 세종의 비호 아래 경영군은 파직이나 유배 혹은 그 이상의 극단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충녕대군 시절부터 이어져 온 형제간의 깊은 우애가 정치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경영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더욱 공적인 역할, 즉 외교와 예절의 영역으로 돌렸습니다. 1419년 세종 즉위 원년에 그는 사은사의 임무를 띠고 명나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외교 사절로서 북경으로 떠나는 임무는 왕실에서 문제를 일으킨 종친에게 내려진 일종의 자숙기간이자 명예회복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명나라 황제 영락제를 아련했고 영락제는 그를 세자양녕대군 때의 예로 극진히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는 조선 왕실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경영군 본인에게도 중요한 외교적 경험과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영군의 생애 초기는 왕자로서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운명적인 형제의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왕위에 오르지 못한 왕족이 시대의 경랑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어떻게 자신을 낮추고 현명하게 처신해야 했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의 앞날에는 아직 세종시대의 번영과 그 이후 찾아올 더 큰 시련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치세가 본격적으로 꽃피우기 시작한 시기, 경영군 이비는 왕실 종친의 최고위직인 정일품 대광보국 숙록대부에 봉해지며 왕실의 핵심 인물로 대우받았습니다. 그가 이처럼 높은 지위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권력 다툼에서 거리를 둔 그의 현명함, 그리고 동생인 세종의 변함없는 우애와 신뢰가 있었습니다. 세종은 형인 경영군을 단순한 종친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버팀목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세종의 치세 동안 경영군은 왕실의 중요한 의례와 대소사에 참여했으며, 이는 그가 왕위 계승권 밖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 내부에서 얼마나 존중받았는지를 방증합니다. 경영군은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과 예의를 중시하며 종친의 모범을 보였고 왕실의 규범을 충실히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처신은 세종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은 경영군을 통해 왕실의 안정과 형제 간의 화목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형제들을 숙청했던 아버지 태종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세종은 우애와 포용을 통해 왕실을 다스리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경영군은 그 모델의 성공적인 예시였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세종시대에도 경영군은 몇 번의 작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그는 서장자였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을 둘러싼 문제에 있어서 때때로 미묘한 왕실 정치의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왕실의 적서 차별은 여전히 엄격했고 서출 왕자의 후손들은 적통대군들의 후손만큼의 대우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경영군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도 겸양과 절제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야심을 버리는 것이 곧 자손들을 지키는 길임을 체득한 듯 했습니다. 경영군의 생애 중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세종의 승하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였던 세종이 1450년에 세상을 떠나자 경영군은 정신적 지주를 잃은 듯 했습니다. 세종의 승하는 경영군 개인의 상실일 뿐 아니라 조선 왕실의 안정기가 서서히 저물어감을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맏아들 문종이 즉위했지만 병약했던 문종은 오래 재위하지 못하고 어린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왕위 계승 구도는 곧 왕실 내부의 권력 암투를 불러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경영군은 숙부로서 어린 조카 단종을 보호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고령이었고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세종의 존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문종의 짧은 치세 동안 그리고 단종이 즉위한 후 수렴청정의 시대가 열리면서 조정은 점차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가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하는 왕자들의 파벌 싸움으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군은 이러한 파벌 싸움에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어느 쪽의 편에도 서지 않았고 오직 종친으로서의 예의와 중립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의 중립은 평화를 지키려는 현명한 선택이었지만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 앞에서 그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왕실의 어른으로서 그는 수양대군의 비범함과 야심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종의 피를 물려받은 수양대군의 강력한 카리스마는 경영군이 평생 피하고자 했던 권력 자체였습니다. 경영군은 수양대군이 이끄는 파벌에 참여하거나 그를 지지하는 행동을 철저히 삼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왕실의 격변을 관찰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보존하고 아버지 태종과 동생 세종이 이룩한 왕조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으려는 그의 마지막 양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숙청을 예고하는 계유정난의 그림자는 이미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경영군의 평화로운 노년은 곧 무참히 깨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1453년 단종의 치세 3년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숙청 중 하나인 계유정난이 발발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주도한 이 정변은 경영군 이비의 남은 생애를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동생인 안평대군을 비롯하여 김종서, 황보인 등 조정의 권신들을 제거하고 어린 단종으로부터 실질적인 권력을 빼앗았습니다. 경영군은 이 피해 정변을 왕실의 어른으로서 목도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태종의 시대에 이미 피를 보았고 평생을 겸양과 중립으로 살아온 그에게 계유정난의 충격과 비애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정난이 발발했을 때 경영군은 물리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60줄에 가까운 고령이었고 세종의 시대에 누렸던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군사적 실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무기는 태종의 아들이라는 핏줄과 세종의 형이라는 상징적인 위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피로 얼룩진 난세에서 이러한 상징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권력 장악을 공고히 하기 위해 왕실 내부의 반대 세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난 이후 경영군은 수양대군으로부터 압박과 감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는 자신의 숙부이자 태종의 아들인 경영군의 존재 자체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비록 경영군이 정변에 가담하지 않았고 중립을 지켰다 하더라도 그가 왕실의 최고 연장자로서 가지는 도덕적 권위는 수양대군의 정통성에 흠집을 낼 수 있었습니다. 경영군의 현명함은 이 지점에서 다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에게 형식적인 충성을 표하는 대신 철저한 자기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왕실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실권을 장악하고 단종을 압박하는 상황이 절정에 달했을 때 경영군은 돌연 충청도 충주로 낙향할 것을 결정하고 왕에게 이를 청했습니다. 이 낙향은 단순한 은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왕실 정치와 권력으로부터의 영구적인 절연을 의미했습니다. 충주 낙향은 경영군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취한 마지막이자 가장 확실한 생존책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 처가가 있는 외진 곳으로 물러나는 것은 자신이 더 이상 권력의 중심에 관심이 없으며 수양대군의 통치에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을 것임을 온 천하에 천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왕실의 모든 의례와 정치적 논쟁에서 스스로를 배제했습니다. 그의 삶은 궁궐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충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동하며 조용하고 은밀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는 왕좌를 포기하고 평생 겸양을 실천한 그의 생애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경영군이 충주에서 보낸 시간은 고독과 회한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는 태종의 폭력적인 통치, 세종의 찬란한 개혁, 그리고 문종의 짧은 슬픔, 그리고 어린 조카 단종의 비각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고 세조로 즉위했을 때 경영군은 이미 충주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조의 즉위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할애조차 간소하게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왕조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경영군은 왕실 종친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면서 격동의 조선 초기를 온몸으로 겪어낸 산증인이었습니다. 그는 피바람을 피해 스스로를 귀양 보냈고 그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삶은 왕위에 오르지 않은 왕족이 난세에서 생존하는 가장 슬프고도 현명한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영군 이비가 충주에서 보낸 노년의 삶은 조선 왕실의 격변과는 완전히 분리된 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왕조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한 왕자의 깊은 회한과 슬픔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충주라는 지리적 거리는 그를 계유정난 이후 세조가 통치하는 궁궐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지만 심리적인 거리까지 멀어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동생 세종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조카인 단종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과정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막지 못한 무력감은 그의 남은 생애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 그는 경영군에게 공식적으로 높은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존중이었으며 태종의 아들이자 왕실의 최고 어른인 경영군을 공개적으로 모독하거나 처벌할 경우 발생할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세조의 현명한 처사였습니다. 세조는 경영군이 자발적으로 정치 중심에서 물러나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그대로 충주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경영군은 세조의 이러한 의도를 이해하고 있었기에 더욱 철저하게 세상과의 단절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조의 통치에 대해 논평하거나 반대 세력과 접촉하는 일을 극도로 피했습니다. 충주에서의 경영군의 일상은 학문과 독서, 그리고 자손들을 가르치는 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권력에 대한 욕심을 경계하고 오직 학문과 충절로서 왕실에 봉직할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교육 방침은 격변하는 왕실 환경 속에서 서출 왕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종의 서장자로서 겪었던 고난과 세종의 비호 아래 누릴 수 있었던 안정을 모두 자식들에게 가르쳤으며 겸양과 절제의 미덕이야말로 폭풍 속에서 가문을 보존하는 지혜임을 강조했습니다. 경영군의 노년은 건강이 점차 쇠퇴하는 시간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그는 태종의 폭발적인 기질이나 세종의 섬세한 예술적 감각과는 다른 온건하고 차분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긴 생애는 조선 초기 왕실 종친들의 불안정한 운명을 대변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형제들의 피를 보며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는 세종의 포용적인 리더십이 낳은 결실이자 태종 시대의 잔혹한 유산을 이겨낸 끈질긴 생명력이었습니다. 1458년 세조가 즉위한 지 4년째 되던 해 경영군은 충주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64세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그가 평생 추구했던 중립과 은둔의 삶에 걸맞게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태종의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았던 축에 속하며 그의 죽음은 조선 초기 경랑의 시대가 완전히 저물고 세조의 강력한 통치 시대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세조는 숙부의 죽음에 대해 공식적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고 높은 시호인 제간을 내렸습니다. 제는 재계하고 공손하다는 의미이며 간은 예법에 통달하고 신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호는 경영군이 평생 권력을 멀리하고 예의를 지키며 온건하게 살았음을 인정하는 가장 적절한 평가였습니다. 그의 장례는 왕자의 예에 따라 정중하게 치러졌으며 그를 아끼고 보호했던 동생 세종의 시대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을 것입니다. 경영군의 삶은 비록 권력의 중심에는 서지 못했지만 난세 속에서 자신과 가문을 지켜낸 현명하고도 슬픈 왕자의 기록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경영군 이비의 삶이 막을 내린 후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자의 생애를 넘어 조선 왕조 초기의 정치적 교훈을 담은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의 생존 전략은 포기함으로써 얻은 승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태종이 왕권을 잡기 위해 흘린 피, 그리고 그 피의 대가로 얻은 왕실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권력을 탐하는 순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짐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일생은 정치적 야심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겸양과 예의라는 방패 뒤에 숨는 자기 절제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영군의 생애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은 동생 세종과의 관계였습니다. 세종은 경영군이 기생과의 연문으로 대간의 탄핵을 받았을 때 왕위에 막 오른 불안정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형을 적극적으로 비호했습니다. 세종의 이 행동은 단순한 형제애를 넘어 자신이 꿈꾸는 왕실 화합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정치적 의지의 발현이었습니다.
태종시대의 숙청을 경험한 세종은 형제들을 끌어안음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고 포용적인 통치를 펼치고자 했습니다. 경영군은 세종의 이러한 이상을 이해하고 왕실의 안정에 기여하는 좋은 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세종의 따뜻한 통치가 없었다면 경영군은 태종시대의 다른 비극적인 왕자들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종 사후 경영군의 생존 전략은 더욱 고독하고 철저한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은 세종이 쌓아올린 평화와 우애의 시대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영군은 이 새로운 피바람 속에서 세조에게 저항하는 대신 궁궐과 세속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신을 격리시키는 낙향을 선택했습니다. 충주에서의 그의 삶은 난세에 처한 왕족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도덕적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는 침묵함으로써 어린 단종의 비극을 방관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겠지만 자신의 목숨과 가문의 보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냉철한 생존자였습니다. 경영군의 이야기가 현대에 던지는 교훈은 깊습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때로는 가장 멀리 도망치는 것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는 왕이 되려 하지 않았기에 살아남았고 권력을 탐하는 대신 예절과 학문에 몰두했기에 존경받았습니다. 그의 시호인 재간이 상징하듯 그는 난세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알고 예법을 지킨 인물이었습니다. 경영군 이비의 삶은 태종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서자로서 감당해야 했던 위험 그리고 세종의 시대가 제공한 안정을 거쳐 세조의 폭력적인 시대를 피해 숨어버린 한 왕자의 슬픈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조선 왕조 초기 권력의 잔혹성과 형제애에 덧없는 아름다움, 그리고 한 인간이 폭풍 같은 역사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려 했는지에 대한 무게 있는 기록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왕좌를 둘러싼 피해 서사 속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한 한 인물의 현명함과 고독을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